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회도입니다. 한 분씩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찔남에서 MC를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종원입니다. 저는 리서치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백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능을 맡은 최고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예능 파트였는데 빼앗겼고요. 누가 봐도 가장 가방끈이 짧잖아요. 그 짧은 가방끈을 좀 늘려보려고 권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찌일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상상인 스튜디오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새로 시작한 이 시즌이 조회수가 200만이 넘으면은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하겠다 공약을 걸었었고 200만이 넘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네,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고 일단 저희 강연이 10분입니다. 이거부터 일단 빵 터지지 않습니까? 네, 10분 강연을 우리 최고민수 선생님께서 하실 예정이니까 네, 첫 강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10분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참 어렵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10시간 42분 정도 촬영을 한 기타 큐슈의 죄수 최고민수입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중에 하나씩 해당되시나요? 하루에 시세판을 몇 번이나 보는가? 그리고 단타 매매, 멘탈 관리가 되는가? 차트는 볼 줄 아는가? 본업은 잘 되는가? 뜨끔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주식 투자 잘하시네요. 네.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돈 땄습니까? 돈 땄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그죠? 여기 그 왼쪽에 있는 그림 침투부에 보셨나요?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림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려서 침착맨 선생님께 선물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오늘 짧지만 압축해서 강의한 결론은 뭐냐? 우리가 100번 주식 투자해서 100번 이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평생 마음 편하게 꾸준히 주식 투자 수익 낼 순 없는 건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말. 네,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두 손을 좀 모아서 Put your hands up. 손 한번 들고 알려줘요 제발요. 누가 한번 선창을 한번 누가 하실까요? 하실 분 뻘떡 일어나시면 선물 있습니다. 저요? 네, 한번 읽어주시고 같이 한번 이분 동작을 따라서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재미없으면 다른 분 시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알려줘요 제발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지. 딱 하면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알려줘요 제발요. 좀 약해. 다른 분, 여자분.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알려줘요 제발 좀. 네, 다시 한 번만 할까요? 마지막 한 번. 알려줘요 제발 좀. 네, 최고민수의 오히려 좋아 고맙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분께는 제가 사인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총 4권 갖고 왔는데요. 다음번에 또 잘하시는 분 2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5가지만 알고 가자. 단기 순이익 뭘까요? 쉽게 말해서 월급 나오는데 국민연금 빼고 세금 빼고 실수령액. 기업의 입장에서 벌 거 벌고 세금 내고 남는 수익. 그래서 수익이 나는 기업은 단기 순이익. 손실이 나는 기업은 단기 손실이겠죠. 시가총액.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7만 전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식수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파트는 10억, 20억 뭐 이렇게 매매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왜 주가만을 우리가 얘기하느냐? 그래서 주식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이야기하자. 좀 유식하려면 야, 삼성전자 시총은 얼마인데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주가 말고 시가총액으로 얘기하자.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PER을 알려고. 뭐냐? 시가총액이 도대체 당기순이익으로 얼마 만에 시가총액만큼 도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1년에 100억을 벌면 10년 동안 100억을 벌면 시가총액만큼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PER은 10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PER이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한 무기가 되더라. PER은 낮을수록 좋겠죠. 예를 들면 PER 5배와 50배. 하나는 5년 만에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하나는 50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니 PER은 낮을수록 좋다. 그죠? 부채 비율, 빌린 돈과 내 돈과 비교해서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마지막에 시가 배당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배당금이 5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5%. 배당주 투자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이 5가지만 오늘 알고 가면 다 배운 거죠. 가셔도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저만의 투자 모토, 나는 틀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것인가,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는 얼마를 잃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잃지 않는 데 좀 포인트를 맞추고요. 좋은 기업을 골라서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를 하자.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투자 24년간 하면서 제가 5학년 2반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희석 효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아까 시가총액이 뭐라고 그랬죠? 주식수 곱하기 주가잖아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주식 투자에서 최대의 적이더라. 주식수가 늘어나면 동일한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적자 기업들이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해서 주식수를 늘리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주 투자는 항상 정답이더라. 그래서 오늘 배당주 투자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 투자 원칙을 지켜요. 첫 번째로 단기 순손실인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적자 나는 기업은 안 산다. 왜? 우리가 친구들한테 돈 빌려줄 때 어떤 원칙으로 빌려주죠? 돈을 안 갚을 친구는 안 빌려주잖아요. 안 갚을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돈이 없는 친구들이잖아. 손실이 나는 기업들이 결국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많고 주식수를 늘릴 개연성, 유상증자라는 게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피하자. 그리고 실적 피크아웃, 삼성전자가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사이클의 정점, 가장 많이 돈을 벌 때 내가 사면,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건 내가 사고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은 기업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적의 정점인지 여부를 파악을 한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PER 배웠잖아요. 미래 실적 기준으로 PER이 매력적일 때 사고 매력도가 떨어지면, 즉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일 때 사고 매력이 떨어지면 판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 배당 수익률. 아까 시가 배당률 배웠잖아요. 배당금과 현재 주가를 나눈 그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인 기업, 매년 10%씩 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서 오히려 좋아, 고맙다.
투자 방법으로 추가 매수 전략을 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자를 해온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좋은 기업을 고르자.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많이 벌고 번만큼 많이 베풀고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주가 희석 효과가 없는 그런 세 가지 섹터의 기업들이 매력적이다. 그런 섹터들이 뭐냐?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그리고 ETF, 스펙, 리츠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나 그 기업의 주가가 내렸을 때 손절매할 거냐? 손절매하는 대신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배당 주는 회사에 투자해보자. 왜? 배당 주는 회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꼬박꼬박 배당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웃자고 433 투자법, 246 원칙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에 몰빵 투자하는 거. 오늘도 그 음료수 물 줬는데 풀매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풀매수 하지 말고 좀 현금을 보유하면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축구 감독처럼 비중을 433 이렇게 가져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 전략 246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기업이라면 한 20% 손해 볼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원칙, 뭐 나만의 원칙들을 뭐 20% 또는 30% 이렇게 정해서 투자 원칙을 세워서 투자하는 건 어떻겠느냐. 전제는 좋은 기업이어야 한다. 좋은 기업은 일단 실적이 흑자나는 기업. 주식 투자라는 것도 확률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실적 개선주. 가장 중요한 건 미래의 실적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미래의 실적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더 벌고 그 다음에 더 버는 그런 기업들만 찾아서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PER을 체크해서 매력적인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향후 한 2, 3년 정도의 실적 체크를 먼저 하고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 실적 개선주들은 어떠한 포인트로 분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적과 배당과 주요 재무 비율과 공시년 뉴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네이버 증권 포털에 보면 삼성전자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432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1번 보시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삼성전자 맨날 7만 전자 했는데 시가총액을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더냐. 시가총액은 뭐라고 그랬죠? 주식수 곱하기 주가. 한번 외쳐볼까요? 주식수 곱하기 주가. 네, 이렇게 한번 말하면 머릿속이 또 기억을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432조다. 앞으로는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아니라 432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432조가 과연 적정한 시가총액이냐? 그럼 뭘로 한다고요? PER. PER은 뭐죠?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준다.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준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게 한 1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15년 정도 후에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이 1.99%.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72,500원에 사면 배당을 한 2% 정도 받는구나. 배당 수익률은 뭐라고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포털에서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미래의 실적을 알자고 그랬잖아요. 네이버 포털에 삼성전자 치면 이렇게 실적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 밑에는 배당금에 관련된 정보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래의 실적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포털의 종목 분석 컨센서스를 보면 삼성전자의 2023년, 2024년, 2025년의 실적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이 실적 예측치를 보고 당기순이익을 보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PER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PER도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실적 예측치를 꼭 한 번씩 체크해보고 이왕이면 지금보다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서 압축해서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상상인증권 홈페이지에 가도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노고가 담겨 있죠. 이 분석 보고서 보면 너무 어려운 말들 많은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보면 실적 예측치가 나오더라. 익스펙테이션이 나오더라. 여기에 보면 실적 예측치와 PER도 나오니까 이렇게 증권사의 리포트도 활용해서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적 예측을 어떻게 했는가 찾아보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이버 포털에 증권사 리서치 자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리서치에서 종목 분석 리포트를 클릭하면 그날의 중요한 리포트들도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개선주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시간적인 압박이 있어서 중요한 건 또 이제 고배당주.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고배당주 투자를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잃어도 조금만 잃고 매년 따박따박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히 테마나 그다음에 적자 기업들의 기웃기웃해서 큰 손실을 보고 우리가 옛날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독 깨져 있는데 계속 물 붓는다고 물이 이렇게 쌓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자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계속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한 3, 4년 지나면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량 기업을 사야 되고 우량 기업들의 대표적인 게 고배당주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거나 주식에 자신이 없을 때 꼭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 배당률이 이왕이면 10%. 시가 배당률이 뭐라고 했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게 10% 이상. 은행에서 10% 이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배당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을 체크하는 거예요. 실적이 꺾이면 배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S-오일.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아주 악화됐을 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배당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그런 기업들이 매력적인 고배당주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는 뭐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이런 주들이 많이 고배당주로 또 언급이 되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배당 대신에 한 매년 말에 0.05주 정도 무상증자를 해요. 이게 한 5% 정도 배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되고 이 시가 배당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주는데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시가 배당률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5,000원이 되면 시가 배당률은 5%가 아니라 10%가 되는 거죠. 500원을 5,000원으로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주들은 오히려 조화가 되는 거죠. 배당을 더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주 이야기를 하고요. 고배당주는 보통 연말에 그 배당 대상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용어인 배당부, 배당락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증권거래소 마지막 날은 쉬어요. 쉬는 날이고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좀 발음이 그러네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쉬고 요날 문을 닫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는 이날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 거래 이틀 전까지 사면 배당을 받고 하루 전에 사면 배당을 못 받는다. 그래서 붙을 뿌자를 써서 배당부, 떨어질 낙자를 써서 배당락.
그래서 우리가 29일 날 28일이나 29일 날 사고 배당 받았다고 막 친구한테 술 사고 이러면 말짱 꽝이다. 그래서 배당 부일이 언젠가 이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배당 락 이후에 주가는 많이 급락을 해요. 왜냐하면 배당 받으려면 한참 또 기다려야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배당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사서 연말에 배당주를 파는 그런 전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가 배당률이 10% 이상에 사서 6%면,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매력적일 때 사서 매력이 떨어지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게 이제 대신증권 EUB라는 그 주식인데요. 여기 보면 배당락 효과 1번 보시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이때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주가가 또 올라가고 4번에 보면 또 배당락이잖아요.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또 내릴 때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하나의 예시를 알려드려요. 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배당 제도가 도입이 돼서 기존에는 이제 12월 말에 주주를 확정을 했는데 이 아래에 보면 그 4월 달에 이제 주주를 확정하는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요.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배당락이 오는 그런 기업들의 배당 공시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언제 배당락이 오는지. 그래서 조금 새로운, 그러니까 위 현행 제도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밑에 제도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더 사실 내용들이 있었는데 주최하시는 쪽에서 너무 말이 많다. 그래가지고 PPT가 한 10장 정도 잘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요. 이순신 장군의 준비된 승리를 기억하자. 그죠? 100번 투자해서 100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을 찾는 거고 그 베스트 투자 대상은 잘 벌고 그리고 번 거를 잘 나눠주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강조를 드려요. 이순신 장군도 13번 싸워서 13번 다 이겼다고 하죠. 그 승리의 원인은 이길 곳에 있었어요. 울돌목이라는 그런 물결이 가장 세게 치는 곳에 있었고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일본 배와 우리나라의 배가 특징이 다른데 우리나라 배는 그 빠른 물살에서 잘 견디는 배였고 일본의 배들은 빠른 물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승리를 하는 그런 13번의 결과를 가져왔듯이 우리가 준비된 자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 승리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거 마지막 두 손을 모아서 오히려 좋아 고맙다 한번 말씀하실 네 한번 세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따라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고맙다. 네, 잘하셨어요. 마지막 한 분 또 제가 책을 4권 가져왔거든요. 여기 남자분 아주 씩씩하십니다. 한번 같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쉽네요. 네, 제가 1박 2일 정도 강의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다음 그 저보다 이제 이 전문가시죠.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2024년 전망도 해주시고 보다 고퀄러티의 강의를 해주실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디에 서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저는 2001년도부터 여의도의 증권에서 리서치센터에서 있었고요. 화학 정유 업종을 담당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배경은 마이크로 거꾸로 들었네요. 여기 앞이군요. 이렇게 저희 제도권 NSO 욕을 많이 먹어요. 뭐 저희가 노력을 안 하거나 뭐 사기꾼이 아니라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장인 정신을 갖고 글을 쓰거든요. 저도 이제 학부랑 대학원에서 재무관리 공부했고 종목에 대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한된 10분 안에, 그리고 또 최고민수님이나 저 궤도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8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8분 정도로 하고, 근데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게 된 이 용기를 낸 이유는 제도권 애널리스트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 제도의 한계가 있어서 투자의견 매도를 못 쓰는 한계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절름발이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의견, 미국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30%나 쓰고 있고 우리 공매도 못 하잖아요. 제가 이걸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희는 여러 가지 유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려고 찾아뵙고요. 전 짧게 말씀드리고 주식 투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리포트를 보거나 시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어렵잖아요. 자, 우리 반성부터 합시다. 그 작년 말에, 이제 연말이 됐는데 작년 말에 저희들이 올해 전망할 때 뭐라고 그랬냐?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 선주교 신자인데 고해성사라면 상고하자로 하지 않았나요? 아니, 상조하고, 죄송합니다. 상조하고. 왜냐하면 실적이 올해 하반기에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삼성전자도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냉정히 따지면 적자가 작살나게 적자가 나다가 적자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상고하저였거든요. 저희 하우스는 양심적으로 상고하저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거 변명 안 하고요. 하여튼 뭘 말하고 싶냐면 컨센서스가 틀린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자의 포인트는, 저는 제가 20몇 년간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눈치 빠른 사람은 절에 가도 고깃국을 얻어먹는다. 절에 고깃국이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스님들이 드시지 않고요. 거기에 오는 비구니들이나 많은 승려분들을 위해서 봉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계사 가시면 드실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돈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또 쉽고 또 어려운 게 컨센서스를 아셔야 돼요. 컨센서스. 자,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사고 싶은가 팔고 싶은가, 아니면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올까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그 컨센서스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뭐냐면 상대방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밀당이 되는 것처럼 컨센서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컨센서스를 알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이 컨센서스가 맞을지 틀릴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제가 이 장표랑 전혀 관계없는 걸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못하고 아마 저는 강의를 끝낼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저희가 1월 10일 날 책이 나오거든요. 저 리서치 애널리스트 9명이 모은 2024년 가장 보는 9대 테마라고 해서 9개 테마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인트로 부분을 얘기할 때 결국은 컨센서스가 뭔가를 알면 절반은 이긴 거고요. 아까 울뜬목채 얘기하셨지만 명량대처처럼 결국은 컨센이 뭐냐는 거죠. 아마 4분기에 삼성전자가 다 흑자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삼성전자에 다니는 동문 선배가 있었네. 근데 반도체 영업팀이 있는데 4분기에는 엄청나게 적자야. 시장 잘못 알고 있어. 이 한마디를 먼저 알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컨센을 알면 되고요. 그 컨센을 정확히 모르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컨센을 아시고 자기가 공부하시면 그때그때 모멘텀 투자를 이길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향이든 컨센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컨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애널리스트잖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바보니까 그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컨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말씀드린 건 올해를 보면 올해 한국 시장은 결국 뭐였냐면, 자, 올해도 결국은 컨센이 뭐였냐면 성장주였어요. 올해도 보시면 성장주였대요. 또 물어볼까요? 왜 그런 성장주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할까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가치주인 철강, 뭐 부동산, 건설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2차 전지에 열광했죠? 나라가 성장을 안 하니까요. 나라가 성장을 못 하니까요. 제가 증시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성장주는 많았습니다. 키 맞추기라는 말도 있었고요. 왜? 성장하니까요, 나라가. 근데 성장을 멈추면 성장주에 더 매자리내게 됐죠. 오히려 미국의 성장주가 됐죠.
미국은 뭐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저는 단언컨대 지금은 성장주가 죽어 있잖아요. 내년 증시 전망을 봤을 때 저는 내년도도 성장주가 고전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가 안 될 것 같고요. 성장주가 고전하는데 오히려 저는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 성장주는 내년 내후년이 더 쉽게 말하면 붐업이 될 때 PER이나 아니면 기업가 시가총액을 더 많이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2년 뒤엔 더 성장이 안 될 거니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계기로 더 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주는 더 희귀해질 거고 희귀해지면 가치는 범이 되죠. 여러분들은 공기가 없으면 죽지만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잘 살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잖아요. 희귀하기 때문에. 딱 그거거든요. 희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칙은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는 건데 다만 올해 이 성장주들이 움직였던 것 중에 가장 이유는 기대감이 컸던 거고요. 2차 전지는 나중에 또 저희 뭐 책이나 아니면 저희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성장주에 대해서는 계속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성장주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제 아들한테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고 되는 이유를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2차 전지주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올해 연말에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가를 왜 말씀드릴까요? 갑자기 유가를 휘발유 가격 올해 지금 서울 시내 휘발유 가격이 얼마냐면 1,570원 정도 합니다. 1,570원. 디젤 가격이 1,520원 정도 합니다. 1,520원 정도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가는 왜 중요하냐면요. 뭐 어려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왼쪽에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왔고 뭐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20불 가다가 80불 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뭐야? 그게 소 맛이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 저는 내년 상반기에 시장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건 결국 금리잖아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앞서 설명대로 지금 최근에 11월 달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주가가 올랐어요. 미국이. 왜 올랐냐 물어본다면 금리가 안정화될 거라는 거죠. 그럼 또 물으면 금리는 왜 안정화돼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요? 저도 요즘 이자 빚 내로 힘들어 죽겠어요. 주담대랑 거의 25년째거든요. 제 사원 시절부터 그 외환은행 을지로 지점에서 시작해서 전세부터 쭉 시작했는데 자 각설하고 금리를 내년도에 언제 내릴까가 중요한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가는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 올해 작년 말에 우리 증시를 예상했을 때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고하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실적은 개떡이 됐는데 상반기가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시중에 돈이 많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면 주가가 미리 가야네. 원래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가 주가고요. 경기 후행지표가 금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가 내년 하반기에 언제 빠지냐에 따라서 주가는 선행하는 거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상상의 뷰는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오히려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2분기가 고점이고 3분기에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가는 게 맞는데 좀 아무래도 용기가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연말 연초에는 오히려 매수하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남들이 안 할 때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컨트롤하는 전략. 남들하고 같이 가다 어느 순간도는 남들하고 달라져야 돼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남들하고 같이 가세요. 가는데 어느 순간 중요한 시점은 잠깐 달라져야 돼요. 컨트롤 전략으로. 그렇지 않으면 수익률을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금리를 얘기한 이유는 결국은 금리가 유가에 달렸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FOMC는 유가를 보면서 금리 인상 이하를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미국은 휘발유에 나르니까. 미국은 경유도 안 차잖아요. 큰 트럭만 경유차를 타지 다 휘발유예요. 미국 여행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유가고요. 그렇다고 보면 유가가 저희 하우스는 하반기까지 계속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얘기가 확신이 맞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는 더 안정적일 거고 금리를 인하할 거란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빨리. 그럼 주가는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실적이 뭐 안 좋고 미국의 뭐 소비 증가율이 개판이고 뭐 지금 뭐 미국의 고용률이 그거는 그 얘기고요. 후행적인 얘기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이 오히려 적긴 거죠. 좋아질 일만 남았네? 딱 한마디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아질 일만 남았네? 이거잖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좋아질 일만 남았네. 그래서 저는 유가가 좋아질 일이 남았냐 안 남았냐 여기서 어떤 변수 하나 있죠.
하도 전쟁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마스. 만에 하나 아주 딥한 전쟁이 나오면 유가가 폭등하는 순간 빨리 다 파셔야죠, 주식을. 왜냐하면 모든 투자는 끝나는 거잖아요. 유가가 폭등했다는 얘기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게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두 개만 말씀드리고 저희 하우스가 봤던 그거에 의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어려운 얘기 다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시장에 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단은 2,450 그리고 상단이 2,900인데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틀리면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2,450이 깨지면 소주 한잔 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분기가 주가 상승이 가장 셀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2분기가 주가 상승이고 오히려 3분기부터는 정점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에 아무도 주식을 안 살 가능성이 있고 악재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오히려 사셔야 되고, 그리고 손이 안 나갈 때 사셔서 기본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차익을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저희 자료도 나왔지만 저희가 추천했던 6대 업종은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위고비가 문제는 아시죠? 저도 뭐 잘 몰랐는데 비만 치료제, 그다음 화학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스몰캡이라고 하는데 신성장 산업 쪽 이렇게 6개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 또 책을 자꾸 홍보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9개 테마를 묶은 책이 1월 10일 날 나오니까 거기에 좀 더 좀 말랑말랑하게 많이 썼어요. 어려운 용어를 좀 자제하고.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화상품권을 증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정한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문화상품권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이따가 저희 추첨이나 또 강연 때 할 거고요. 그때 또 자세한 질문을 받도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다른 유명한 유튜버나 아니면 파워 커뮤니케이터 의견이 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하도 우리가 악플을 당해갖고 정신적으로 제 아들 고이가 하지만 악플로 보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 딴 게 아니라 저희들은 진짜로 매번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거에 대한 마음과 제도권에 대한 제도 때문에 욕을 대박하게 먹고 있어요. 사실은 맨날 매수만 쓴다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 전달되지 못한 점 애석하지만 저희 한 번만 잘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여의도에 있는 리서치 센터 모두 밤에 야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저희 궤도님의 과학 유튜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궤도입니다. 그 30분에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최고민 선생님 25분에 끝내시는 거 보고 쉽지 않겠구나 오늘. 네, 느낌을 받았고 임팩트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땡겨 주셔가지고 좀 다행이고요. 네, 잘못하면 이제 토크 콘서트가 약간 토크 인사로 끝날 것 같아갖고 네, 가볼게요. 오늘 사실 제가 주식이나 뭐 경제에 대한 건 전혀 모르고요. 네, 근데 이제 카우스 이론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면서 연결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시간 상황이 약간 오늘 이론하고 잘 맞아가지고 좋을 것 같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이론, 복잡한 물리학 이론, 뭐 워낙 많죠. 네, 어떤 거 있을까요? 복잡한 거. 양자역학 누굽니까? 네, 선물 가겠습니다. 네, 양자역학 또 뭐가 있죠? 상대성 이론 누굽니까? 여러 명이 하셔갖고 죄송합니다. 네, 또 뭐 있을까요? 촉근 이론 말고 상대성 이론, 촉근 이론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딱 들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 하면은 제가 만류인력 다 알잖아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름부터가 혼돈인 이론이 있어요. 네,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혼돈이에요. 그래갖고 와, 그냥 어떤 이론이길래 이름부터 혼돈일까? 이 카오스라는 것, 혼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뭐 뒤섞여 있다. 굉장히 무언가들이 막 뒤섞여 있다라는 뜻인데 잘 모르겠죠. 네, 이럴 때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반대 개념을 보면은 좀 정확해집니다. 반대 개념이 뭐냐? 코스모스. 네,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우주의 질서, 세계의 질서 이런 표현에서 나온 그리스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모스라는 게 질서정연한 우주를 뜻합니다. 그 반대라면 이제 카오스라는 거는 굉장히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질서가 없는, 왜냐면 과학이라는 건 이 세상의 패턴을 찾는 학문인데 질서가 없는 것을 이론으로 만들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이 카오스론의 시작은 이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 네, 이분이 그 삼체 문제라는 게 있어요. 네, 세 개의 물체 사이의 관계를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풀다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에 시달리고, 근데 사실 이체 문제, 물체가 두 개인 건 심플하거든요. 지구와 달, 뭐 태양과 지구. 그런데 지구와 태양과 달 삼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이후에도 삼체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들은 머릿속에서 뉴턴 역학을 통해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수학자가 등장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누구죠? 아인슈타인. 아, 아인슈타인 수학자였나요? 프랑스의 수학자 19세기에 약간 인도 사람이 좋아하는 거. 푸엔카레 정답.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네, 아직 2개의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앙리 푸엔카레가 생각을 해요. 삼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삼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나? 없나? 풀렸나? 안 풀렸나? 이 기준을 정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뭐야? 결과적으로 절대 풀리지 않는구나. 풀린다는 기준을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때부터 푸엔카레는 그러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데 이게 명확한 해가 없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 나가요. 네, 그래서 카오스 이론의 시작은 앙리 푸엔카레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분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신데요. 좀 익숙한가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생소해. 기상학자인데 이분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대기 모델을 만들어서 기상학자잖아요. 날씨를 얼마나 멀리까지 예측할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 뭐 날씨 예측 어디까지 가능하죠? 뭐 내일 날씨 어때요? 춥겠죠. 네. 그러면은 뭐 2027년 5월 날씨 어때요? 몰라. 알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는 어떤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던 분이에요. 기상학자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어디까지 될까라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알아낸 게 있어요. 아, 굉장히 초기 조건에 민감하구나. 날씨라는 거는 초반에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알아내요. 그래갖고 야, 이거 쉽지가 않겠는데 이렇게 초기 조건에 예민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초기 조건에 민감하냐면 이분이 이제 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대기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요. 거기에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이 들어가겠죠.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좀 심심한 거야 이분이. 그래갖고 너 시간도 좀 남는데 나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 나도 나름 머리가 좋으니 컴퓨터 질까 보냐? 이러고 같이 계산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결과값이 뭐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뭐지? 지금까지 내가 그럼 뭘 한 거지? 컴퓨터 완전 망가졌나?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은 어쨌거나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수치를 가지고 계속 계산했습니다. 0.00 몇까지 나온 걸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사실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셋째 자리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 이 컴퓨터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소수점이 셋 자리 이상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잘라내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나온 걸로만 계산하기 시작했고 이 결과가 소수점 뒤에 셋째 자리 이상을 생략했다라는 그 아주 작은 수치를 생략한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아 이렇게 초기 조건에 민감하구나, 이런 게 카오스구나, 카오스 이론이구나, 이렇게 해서 카오스 이론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가 무슨 뜻이죠? 나비의 날개짓 누가 시작했습니까? 네 해보시죠. 약간 눈치 보면서 나비의 막 이런 거 아니죠? 네 해보세요. 나비의 날개 시작해서 정답입니다. 네 선물 가겠습니다. 요거예요 정확하게.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이래요. 정말 작은 변화에서 시작을 해서 와 나중에 진짜 엄청난 변화가 되는구나. 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요. 보통 이 문장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시작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게 나비 효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나비 효과는 완전 달라요. 예. 실제로 영화에서도 뭐 어릴 때 조금 뭘 바꾸니까 커서 완전히 막 거린이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나비 효과가 아니에요. 나비 효과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작은 무언가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가 아니라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초기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표현한 겁니다. 예, 변화가 엄청나게 크구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변화를 절대 예측할 수 없다. 왜냐? 날개짓조차 태풍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영원히 못할 거다라는 좌절감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비 효과는 인류의 그런 어떤 이 초기 조건이 민감한 카오스 이론의 좌절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비행기, 우리가 보통 선형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변수가 하나인 단순한 형태 미분 방정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심플해. 답이 있어. 그럼 비행기 초기 조건 어디로 날아가, 목적지 도착해, 거의 일자로 간단 말이죠. 이거 선형입니까? 비선형입니까? 한번 손 들고 크게 해보세요. 마지막. 네, 남성분. 선형. OX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다음 분. 저 여성분. 정답입니다. 야 이거 어려운 건데. 예, 이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 네, 아쉽게도 네 선형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훨씬 많죠. 날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초기 조건이 바뀌겠죠.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형처럼 보이지만 비선형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네 강물이 흐른다. 강물이 흐르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냥 선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장애물도 만나고 중간에 뭐 약간 와류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선형으로 흐르지 않고 훨씬 많은 변수가 들어가요. 2개 이상의 변수가 들어가서 비선형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3가지 학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전역학, 양자역학, 카오스 이론. 네, 셋 다 쉽지 않은데 일단 고전역학의 특징.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네, 결정론적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예측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에 따라서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3초 후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고전역학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고전역학이에요. 심플하죠? 그리고 양자역학.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즉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될 확률. 예를 들어 제가 3초 후에 어디 있겠죠? 안 가. 틀렸어. 실제로는 100%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거시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은 아닌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먹히는 아주 미시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네. 그럼 카오스 이론은 뭐냐? 심지어 우리는 확률조차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느냐? 양자역학 결정 못해. 확률만 알아. 그럼 카오스 이론 확률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카오스 이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슈퍼컴퓨터로 이제 그 미래를 계산해봐요. 이게 왜 예측이 안 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모든 게 결정되어 있고 이걸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가정해요. 그럼 제가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되어 있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봐도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갑니다. 무조건. 예, 아무리 빠른 이론상 가장 빠른 컴퓨터를 이용해도 계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을 완료한 시점에 이미 그 일은 과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 이론은 확률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네,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입니까? 네? 사실은 진짜 오늘 카오스는 제대로 하면 2시간이에요. 네.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주식시장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변수 너무 많고 실제로 완전 비선형 방정식이죠. 초기 조건도 계속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수치상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인간들의 여러 활동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즉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식시장 예측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확률조차 알 수 없는 카오스 이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의 대선배님 뉴턴 형님, 주식에 물려서 노후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네, 우리들의 대선배님조차 실패한 일, 과학자들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확률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직접 창조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고 예측하고 막 여러 가지 머리를 짜매도 결국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본부장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죠?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최고민수 선생님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다. 제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예측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치를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조건을 보고 이렇게 예측해서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로 봐야 됩니다. 결국 그게 그 기업의 어떤 가능성에 내가 도네이션을 하는 개념인 거고 그 기업이 그 돈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에 내가 도네이션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조금 더 도네이션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가치를 만들어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시죠. 네, 우리 궤도님 강연까지 네. 끝으로 일부 순서를 마무리 짓죠. 네.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는 뭐 궤도님 사생팬이 오신 줄 알았어요. 뒤에서 궤도님 말씀하실 때마다 막 탄식과 환호와 또 한숨을 막 내뿜으시는데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이군요. 이게 과학이에요. 사생팬들 몇 명이나 부른 거예요, 도대체? 이 과학 자체가 이렇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1부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2부에서는 이제 Q&A 토크 그리고 또 행운권 추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요. 또 2부에 더 재미있는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인들과 여행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네. 빠니보틀 선생님도 저한테 묶여가지고 네. 성대 결절이 오시는. 빠니님이 대답만 네만 했는데 성대 결절 왔어요. 네, 아마 권혁수 선생님이랑 내년에 꼭 1박 2일로 전혀 상의되지 않은 권혁수님 요정인가요? 한번 가서. 무슨 요정이죠, 근데? 요정도 종류가 많은데. 영차 요정이요? 제일 좋았어, 영차.